안녕하십니까. 그,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공정하게 모든 걸 하나님한테 받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역적으로 내가 대도시가 아니고 무슨 산골에서 태어났다든지, 신체적으로 내가 어떤 결함, 또는 부족함을 갖고 태어났다든지 경제적으로 또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디스애드밴티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고등교육, 대학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교육, 대학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또는 지적으로 내가 핸디캡이 있어서 그 고등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고등교육 역사를 보면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60년대에 미국 전역에 걸쳐서 만들어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미국의 곳곳에 가면은 여러분이 쉽게 커뮤니티 칼리지 이제 간판을 보고 할 텐데, 그것이 미국에서 고등교육의 보편화에 아주 대대적인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연세대학교 러너스 오픈 기념식을 오늘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 뭐 이미 벌써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이 러너스 연세대학교가 하고 있는 이 교육 플랫폼은 특히 요즘 이 코비드로 어려움이 심한 아주 극도의 이 변화의 시기에 모든 국민에게 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북극이나 남극을 다 포함해서까지 누구에게나 지역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연세대학교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제공한다는 것은 아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잠옷 기쁘고, 또 이걸 추진해온 모든 우리 총장님이야 우리 실무자들 모두가 참 크신 노력을 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겠는데요. 제목을 보면은 도대체 이 세 가지가 뭔 뜻으로 이렇게 시민성, 소통성, 창의력 뭐 이런 게 써져 있을까 궁금해 여기는 분 계실 텐데, 미국 대학 얘기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4년제 대학이 한 3,000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 3,000여 개라는 거는 소위 업적 평가를 해서 인정을 받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학의 그 아크레디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평가 인증된 대학이 미국에 한 3,000개가 있는데, 저는 제가 평생 연세대학교에서 33년 학생을 가르칠 때 제 전공 분야가 교육학이었고, 교육학 중에서도 제가 했던 것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였습니다. 학교는 도대체 뭘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what의 문제고, 이걸 이름하여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교육과정 분야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how, 그걸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나, 교수 학습을 제가 전공했으니까 교육과정과 교수 학습을 전공했는데, 제가 특히 이제 대학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미국의 그 3,000여 개 대학, 도대체 미국 대학에서는 뭘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미국은 이제 이 3,000개 이 대학 중에서 항상 이 랭크, 순위 결정, 순위가 발표됩니다. 물론 1,000등, 2,000등 이런 건 없지만, 적어도 상위 500대 대학에 들어가려고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그 중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탑 50, 처음 아주 그 최고의 50개 대학, 그 중에서 또 범위를 좁혀서 30개 대학, 20개 대학 이렇게 놓고, 도대체 이 대학들은 왜 명문대학인가? 뭐 때문에 이들이 진실로 세계적으로 명문대학이 되었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에 대한 연구를 제가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은 뭐 정년퇴직해가지고 돋보기 쓰고 들여다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연구를 못하고 있지만,
제가 퇴직하기 전에 연구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문, 최고의 명문 20개 대학에서 내걸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학생을 키워서 내보내겠습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들도 다 이렇게 보면 대학마다 우리는 어떤 학생, 어떤 무엇을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그 교육 목표를 갖고 있어요. 우리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학칙제 1조에 보면은 연세대학교는 기독교적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지도자를 키워요. 근데 뭐 어떤 지도자? 기독교적인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명문 20개 대학을 다 들여다보면 표현들은 서로 조금 더 다르지만 내걸고 있는 건 거의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도 있고 뭐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이들이 내걸고 있는 목표는 예나 지금이나 항상 늘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익히 많이 들은 단어 중에 글로벌 리더라는 단어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뭐 그거야 흔한 말 아니에요? 글로벌 리더 또는 배운 지성인 또는 intellectual change agent, 지적인 개혁 촉매자를 키워서 내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연세대학교 이를테면 기독교적인 지도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를 키워 내보내겠다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아직도 좀 부족한 거는 무엇이 진정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진 지도자냐 이거죠. 뭘 가지면 기독교 정신이 입각된 지도자냐는 게 구체화되어 있질 않은데, 이들 20개 대학은 그걸 굉장히 구체화시켜 놓고 있어요. 우리는 글로벌 리더를 키운다고 하든지 아니면 지적인 어떤 개혁 촉매자를 키우려고 하든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걸고 있는 그 목표에 보다 구체적인 어떤 행동 특징들을 이 사람들이 그걸 명시화시켜 놨고, 이제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문서로 써져 있는 게 뿐만 아니라 그걸 모든 교수들이 체득하고 모든 직원 선생님들이 다 그걸 체득하고 또 모든 수업에서 어떤 전공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거기다 용해되어 들어가 있고 커리큘럼 속에 바탕이 되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 배울 점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들이 내걸고 있는 구체적인 건 뭐냐? 그게 오늘 여기 써져 있는, 여러분한테 제가 제목으로 그냥 그 제목을 썼는데 시민성, 소통력, 창의력, 이 세 가지로 내가 좁혀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민성은 영어로 citizenship이라고 그랬고, 이 사람들이 내걸고 있는 걸 제가 번역을 시민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 그래서 내가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요, 내가 이 결혼 주례를 많이 쓰면은 이 주례 쓰고 난 다음에 이 녀석들이 이제 인사하러 오잖아요. 선생님 주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봐요. 너 주례사 할 때 뭔 얘기했는지 생각나? 그러면 한 녀석도 제대로 기억하는 애들이 없어요. 전부 뭐 딴 생각하고 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 주례사 할 때도 애들이 그걸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이니셜을 따가지고 적지 않아도 자동으로 다 기억되게끔 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여러분이 뭐 적으실 필요도 없고 세 가지 C자예요. citizenship, communication and creativity. 이 세 가지를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또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뭐 연일 뭐 방송을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고, 정말 우리가 내년도에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그런 큰 과업을 우리 앞에 두고 있는데, 꼭 대통령만이 아니라 특히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사회를 정말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지도자가 모든 분야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무슨 산업계든 아니면 종교계든 하여간 뭐 어떤 학계든 모든 분야에서 이런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떤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을까 했을 때 거기에 얼추 비스듬한 답을 줄 수 있는, 또는 우리가 한 번쯤은 돌이켜보며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준거가 된다 싶어서 내가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티즌십이라고 그러는데 시민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걸고 있는 그 시민성의 내용을 승계대학이 다 뭐 표현이 다르지만 서로 간에 거기 굉장한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들이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진정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우리 대학을 나와서 너희들이 지도자가 된다 하면은 첫째 뭘 갖춰야 되느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 이거 사실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다 들은 얘기고 부모님한테 맨날 듣는 얘기고 살면서 이게 무슨 고학력이래야 그 정직의 의미를 깨닫겠어요?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지만 왜 이들이 대학에서 그걸 그렇게 모든 교수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강조하냐? 지도자가 어느 분야에서든지 지도자가 되려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걸 우리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문해 봅시다. 우리 정말 정직했는가? 진실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또 뭐 내가 오늘 30분 동안 강의하라고 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길게 다 구체적인 예는 못 들겠지만 이 시티즌십 속에 이들이 포함하고 있는 항목 중에 또 여러분한테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건 뭐냐면 이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이득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나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공익을 추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여러분 벌써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다 금방 유추해서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주변을 잘 보십시오.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어떤 기준을 자기한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기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좀 너그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이게. 근데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지독히 까다롭게 빵빵거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럽게 해석하고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장하게끔까지 됐어요. 하여간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그런 의식, 그런 게 이 시티즌십 속에 얘기하는 거예요. 또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책임을 누가?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서 이걸 귀인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귀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잘못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내가 진다 이거지. 내가 진다는 얘기.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 나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전공한 사람이라서요. 관심이 평생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면 왜 얘는 공부를 잘하고 쟤는 공부를 못하느냐 이건데 다 뭐 IQ 머리통이 모자라서 공부 못한다? 나는 그걸 안 믿어요. 누구든지 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저 녀석은 공부 잘하고 얘는 공부 못하냐? 벌써 이 어려서부터 잘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초등학교, 뭐 유치원, 어린이집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느냐에 따라 애들이 벌써 이 공부하는 게 달라지는데 대개 이 어렸을 때 애들 행동에서 보면 아무리 어린애지만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애가 일로 탁 지나가다 컵을 탁 쳐가지고 그래서 거기 뭐 뜨거운 커피가 다 쏟아져 내렸다. 그랬을 때 그 애가 뭐라고 말하냐? 엄마한테 징징 울면서 엄마 어떤 아저씨가 저기다 커피 놔가지고 내가 그거 뭐 엎질렀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이냐 이게. 어떤 아저씨가 잘못이라는 거지. 사실은 지가 잘못이지. 물론 놓기를 잘못 놨어도 지가 그걸 보고 갔어야지.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여기 하신 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엄마들이 그런 얘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중간시험 보고 오면은 너 시험 잘 봤니? 잘 봤어? 그때 이제 어떤 애가 징징 울면서 그래. 엄마 우리 선생님한테 엄마가 한 번쯤 전화 좀 걸어줘. 왜? 우리 선생님 되게 웃긴다. 뭐가? 안 배운 데서 막내. 안 배운 데서. 안 배운 데.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자기가 시험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잘못 봤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 버릇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커서까지 나중에 그 사람이 큰 분야의 지도자가 됐을 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 자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 책임을 돌리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이 시티즌십에서 교수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수업 시간에 너는 공정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책임을 너한테 돌려라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의 모든 교수 학습 과정이 그게 바탕에 깔려서 들어간다.
우리나라에서는 논문 표절 좀 했기로 써니 그저 뭐 좀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그대로 넘어가지만 미국 대학에서는 가차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며칠 이상 남의 걸 무단으로 뺏기거나 그러면 그건 그대로 매장되고 징계되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떻든 그런 내용들이 총괄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시티즌십에 지도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시민으로서의 자질, 내가 한 시민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지도자가 되려면 내가 이 다음에 어느 분야에서 우리 대학을 나와서 어떤 분야에 가서 지도자가 되든지 지도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갖춰야 되는 능력이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거예요. 소통의 문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전부 이 말 갖고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 상의 뭐냐면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이루어져요. 사실은 인간의 상당한 부분의 갈등은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생겨요. 이 부부간의 갈등도 전부 부부간에 물론 이념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때 보면 아주 별것도 아닌 자질구레한 말을 갖고 서로 말꼬리 잡고 그걸 확대하고 그걸 곡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을 남들한테 얼마나 정확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지. 특히 듣는 이의 수준에 맞춰서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걸 제대로 자기 생각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요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뭐 면대면으로 하는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하는 수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5만 가지 방식의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맞추어서 자기 생각을 상대방한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게 이 지도자. 나는 사실 내 자랑 뭐 국민 앞에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어느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나한테 강의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옛날 얘기지. 한 10년, 15년 전, 20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처음에 유치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강의하러 가가지고 처음에 기대하기는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부모님들, 학생 어린이 부모님들이 와 앉아 계신 줄 알고 강의하러 딱 들어갔더니 꼬맹이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5세 반, 6세 반, 뭐 유치원 애들이 요 조그만 의자에 옹기종기 애들이 한 100여 명 앉아 있었는데, 그때처럼 내가 강의하러 갔다 당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내가 잠시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날 너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그만 것들이 내 강의 끝나자마자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어요. 너무 재미있었다고. 교수님 강의가, 어떤 애는 웃다가 뭐 자빠져 쓰러진 애도 있었지만은 하여간 어떻든 나는 그래서 내가 나는 참 그런 은사를 받고 태어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상대방에 맞춰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우리가 흔히 그걸 인코딩, 디코딩 한다고 그래요. 인코딩이 암호화를 하고 또 상대방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내가 디코딩 할 수 있도록 해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랬을 때 꼭 그것이 밥 먹으러 가자의 의미만은 아니거든. 그 속에 다른 게 인코딩 돼서 들어가 있다고, 암호화돼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부탁이 있는가 보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제대로 인코딩, 디코딩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남이 얘기하는 진짜 지도자는요, 나는 이제 교수로서 평생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지만 교수들이 가장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어떤 학생이 어떤 수준의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학생의 눈빛만 봐도 그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총자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열심히 들어서 듣는 교수. 제가 미국에서 초등학교에서 인턴십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이제 보조교사처럼 이제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참 내가 평생 연세대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면서 그게 말하자면 금과 옥조처럼 내 가슴속에 늘 있었던 건데, 그게 뭐냐면 그 초등학교 여자 미국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치고 해준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말하는 교사가 되지 말고 듣는 교사가 되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교사가 되지 말고 듣는 교사가 되라. 나는 그게 늘 가슴속에 내가 바탕에 깔고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도 하고 싶고 의사 선생님한테도 하고 싶고 그래요. 가르치니까 치료해주는, 말해주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의사 선생님. 목사님이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물론 설교를 통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목사님, 이 듣는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들으려고 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 특히 요새 또 이제 우리같이 이제 늙은이들, 나이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젊은 세대하고는 대화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새 뭐 M세대, Z세대 뭐 합쳐서 민지세대라고 그럽니다. 민지, 뭐 그 우리 흔한 여자애들 이름 중에 민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MZ들은 민지세대라고 하는데, 참 이들과의 어떤 대화, 이 대화 방식을 좀 더 우리가 지도자를 되면 그런 그 젊은 요새 20대, 30대 표를 어쩌면 자기들한테 끌고 가느냐로 정치인들의 관심이 많은데, 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 이 자리에서 정말 후회하고 잘못했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한 얘기인데, 그 전에 벌써 이것도 꽤 오래된 얘기예요. 한 20년 전인가. 졸업생 하나가, 우리 교육학과를 졸업한 제자 하나가, 근데 이 제자는 평생의 꿈이 중등학교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여간 이 임용고시에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느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응시케 했고, 내가 아주 정말 추천서를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추천서를 써서 그 학교에 갖다 제출했는데, 그 추천서가 영향을 미쳤는지 하여간 이 학생이 그 학교 교사가 됐는데, 바로 그 제자로부터 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한참 후에 온 거예요, 메일이. 그러면 우리가 보통 메일을 받으면은 친구지간에도 그렇지만은 처음에 인사 한마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였으면 선생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뭐 빈말이지만 뭐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딱 3줄인가 썼는데, 처음에 내가 걔 이름을 얼른 뭘 이제 보고 알았지만 첫 줄에 뭐냐면, 저는 어느 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인 아무개입니다. 저는 몇 학번 누구입니다. 다 내가 아는 얘기예요. 걔인 줄 알고. 근데 그 3번째 줄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제가 5월 며칠 날 결혼할 예정인데 주례를 서주실 수 있으면, 주례를 서주실 수 있으면 아래 번호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겨놓은 거예요. 처음에 내가 엄청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도대체 이런 친구가 다 있나. 그러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더니 뭐라냐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닌가. 기본적인 예의도 안 갖춘가. 이러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많은데, 요새는 그게 자꾸 내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느냐면,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한 거 아니냐. 걔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거기다가 다시 걔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래 있다. 그러면서 무슨 내가 내 전화번호도 주고 이렇게 해서 언제 뭐 기회 되면 보자 뭐 이런 데든지, 그걸 꼭 내가 윗사람이다 싶어서 제자들한테 그런 걸 받으려고 했던 거. 장물이 없이 그렇고 어떤 도덕적인 맥락에서의 그 해석만 했던 내가 참 잘못했구나. 젊은 사람 잘못이라고 느끼질 않는다 이거지. 뭐 요새 바쁜 세상에 뭐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거 다 아는데 뭐 그걸 굳이 글로 쓰나? 그냥 뭐 선생님 존경하니까 내가 주례로 모시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주고 뭐 전화번호 줬으면 거기다 전화해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내가 옹졸하게 그렇게 생각했나? 그런 후회도 하는데, 특히 하여간 요새 지도자가 되려면 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미국 대학에서는 이 20개 대학들이 보면요, 수사학이 다 필수예요. 수사학이. 특히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지도자들이 꼭 갖춰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소위 비유, 메타포예요. 비유하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가르쳤냐? 엄청나게 비유적으로 가르칩니다.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요새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그런 비유법들을 많이 쓰는데 정말 제대로 된 비유인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적정한 비유였는가, 또 유머감과 어떤 그 말하면 센스 오브 유머, 좀 웃으면서 정말 그냥 우리는 뭐 그냥 너무 그렇게 코믹한 게 아니라 정말 의미가 있으면서도 잔잔한 미소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커뮤니케이션.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춰라. 그게 두 번째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C는 크리에이티비티의 창의력이에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오늘 러너스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익히 아는 단어 아니에요?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도대체 그럼 창의력이 뭐냐? 그건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고 답이 다를 수 있지만은, 이 하버드 대학에서요, 하버드 대학이 1636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미국 땅에 최초로 세워진 대학이에요. 처음엔 3년제로 출발했지만 그 하버드 대학이 1636년에서부터 309년이 지난 시점, 그게 1945년이에요. 1945년 우리 해방되던 해에 하버드 개교 이래 최대의 교육개혁을 단행합니다. 아주 최대의 교육개혁을 단행해. 하버드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요새 해마다 해왔지만 교육개혁을 여기는 309년 만에 하는데, 그럼 왜 했냐? 그들이 예측한 게 The coming age, 다가오는 시대는 정보화 시대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때는 컴퓨터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이 인포메이션 에이지,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가려고 하면은 우리 하버드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 가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든지 간에 반드시 창의력을 갖춰야 된다 하면서 그 창의력을 세 가지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첫째가 논리적 사고력, 둘째가 관계적 사고력, 세 번째가 발산적 사고력 또는 상상력,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네이티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그 사람들이 표현을 했는데, 이 세 가지가 지금도 미국 대학의 많은 대학에서 이 세 가지가 세 번째 크리에이티브의 핵심 요소로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인 사고가 뭐냐? 물론 그것도 또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요소별로 이렇게 분류하고 순서화시키는 능력, 글을 쓸 때도 우리가 어떤 순서로 글을 쓸 건가? 처음엔 내가 무슨 뭘 하고, 둘째는 뭘 하고, 셋째는 뭐 하고, 이 흐름, 이런 걸 짜는 게 전부 이제 논리적 사고에 해당되는 거고, 관계적 사고는 세상에 이 땅에 창조된 모든 물건, 모든 사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현상들은 홀로 존재하고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모든 게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기도 하고 과정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물건 하나도, 이런 종이 하나도 다 나와의 관계 속에 지금 여기 메모지로 써서 이렇게 있는 거고, 인간의 사람들의 관계도 다 관계. 여러분 하다못해 그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다 관계. 앞차와 내가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가야 되나? 또 내가 주차할 때도 내가 차를 어느 구석에다 어디다 대는 게 좋겠는가? 이게 전부 관계.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적인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다겠지. 관계를 따질 줄 알아야 돼. 관계를 따질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요새는 초등학교에서 뭐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다음 중 관계 있는 것끼리 줄긋이요,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다 그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따지는 거. 그게 이제 관계적 사고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상상력, 발산적 사고리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타성에서 벗어나기예요. 인습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세 이 러너스 이 프로그램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국민들에게 우리 스스로 느끼는 무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획기적인 그런 아주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라 이렇게 느끼는데, 이런 이 상상력은 그야말로 모든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굴레가, 인습에 우리가 얽매여 있고 타성에 얽매여서 거기서부터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는 사고, 그걸 이제 발산적 상성적 사고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려서 본 줄긋기 시험에서 보면은 이쪽에다 뭐 학교, 호수, 뭐 집 이런 거 놓고 이쪽에다는 뭐 오리 무슨 뭐 이런 걸 놓고 연결시키라고 그러면 애들은 의뢰의 호수와 오리를 연결시켜요. 호수 오면 오리. 왜 호수 오면은 소는 생각을 못하고 호수 오면 개는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인습적으로 호수는 오리, 호수와 오리. 그러니까 호수를 그림을 그리면 거기서 오리를 그려놓게 돼. 이게 전부 타성이고 인습이다 이거. 그런 데서 벗어나자는 얘기인데, 그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발산적 사고예요. 제가 구체적인 건 잘 모르지만 아까 얼핏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번에 우리 구축된 우리 연세대학교 러너스 그 프로그램에 많은 내용들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지금 한 1,400 모르겠어요. 1,500명쯤 되시나 하여간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귀하게 평생 애쓰면서 연구한 많은 연구 결과에 기초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강의들이 여기 이제 포진하고 있는데 아마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타성, 인습에서 벗어나는 좋은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개원식에 저를 특강 강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배움을 통한 큰 행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